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아이고. 오늘 정신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기분은 좋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침울하세요? 침울한 게 아니라 네. 오늘 조금 정신 없었습니다. 이게 그 네. 시장의 여러 참가자들한테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느라고 네. 좀 들어오기 전까지 좀 얘기를 좀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코스피가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시황 얘기를 오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역대 최대폭인 134포인트가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그 2,500선을 올라섰습니다. 네.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66% 급등한 2,502.3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상승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상승률 기준으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상승폭 자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의외로 공매도가 없어지면 개인이 많이 살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으니까. 예. 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훨씬 많이 샀습니다. 원래는 공매도 없어지면 외국인들 빠져나간다는 게 뭐 이렇게 약간 정설 같은 거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여러 군데에다 좀 물어봤어요. 외국 주식 관리하시는 분들, 그 외국인은 7,111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048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오히려 9,17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액은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국인 주식 관리하는 분들과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쇼커버 물량이 꽤 크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쇼커버라는 거는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돼버리면은 네. 이제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이제 빌려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서 갚아야 사서 됩니다. 갚아야죠. 그럼 이제 사서 갚아야 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벤치마크라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꼭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액티브 펀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죠. 네. 일반적인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대비 얼마나 더 올랐느냐를 좀 많이 따집니다. 근데 코스피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를 가져가려면은 기본 포지션은 지수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되게끔 네.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확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차 전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지수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정 물량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기관들도 좀 마음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지수를 이제 만약에 계속 아웃퍼폼, 그러니까 지수를 못 따라가게 되면은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제공했던 돈을 자금을 또 좀 회수할 수도 회수를 있잖아요.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매수를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 수익률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가 그 2차 전지 주식들을 그만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예, 지수 대비 언더퍼포먼이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걸 채워넣느라고 이렇게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린 경향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를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한번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봤는데 네. 제일 위에 게 좀 잘렸는데 그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하루에 50% 넘게 올랐고요. 네. 에코프로 BM이 그 상한가 포스코 퓨처엔까지 상한가 기록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0%, LG 에너지 솔루션도 22%, 뭐 LNF 같은 경우도 25%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34% 올랐습니다. 7%. 지수가 7%. 네, 지수가 7.34% 이야. 오른 거는 정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과거를 좀 되짚어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긴 근데 팬데믹 때도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약간 기억이 없어서. 예, 네. 그리고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9시 한 57분쯤 네.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역시나 외국인이 4,700억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네. 뭐 기관과 외국인은 그러니까 개인이 한 4,800억 정도, 기관이 63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은 그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어요. 이제 그동안 워낙 2차전지 주식이 좀 크게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네. 기뻐하는 모양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을 변경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지금 따라가야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 따라가는 것도 좀 아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매수 쏠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건데, 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게 쇼커버 물량이라고 하면은 이게 주식을 이제 갚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열풍이 약간 좀 또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순우 지금 기분 나쁘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오른 것 자체가 기분 나쁠 리는 없잖아요. 네. 우리 다 주식이 오르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 뭐 지수가 오른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우려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쭉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있다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은행과의 오늘 화상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안 끝났다. 한 차례 더 연준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번 전해드릴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오늘 증시 급반등의 주요 원인은 아마 대부분 이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근간에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난 마당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당에 공매도 금지까지 하니 이렇게 튀어 올랐다라는 해석들이 좀, 그리고 인식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 근간에 있는 전제 자체가 좀 달라진다면 시장 환경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했던 얘기니까요. 사실 누구나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금리에 대한 전망은 할 수 있지만 전 재무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스의 의견이니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는 또 저게 유명했었죠. 뭐요? 그 인플레이션 올 거다. 네네. 근데 그때 연준에서 뭐 일시적일 것이다. 그랬죠. 네. 시대의 그 중앙은행장으로서 희대의 악평을 받았던 그 그러니까. 멘트인데, 그 네. 당시에 레리 서머스가 이번에 진짜 온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예측성에 대한 신뢰도가 놀라운 높- 통찰을 그렇죠. 보여줬었죠.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면요. 미국 경제가 다소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긴축을 시장 금리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그런 논리였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장기 금리 상승이 긴축을 대신한다는 판단은 가능성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을 정말 시장 금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는 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정의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준은 한 번 더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머스 교수가 그러면 현재 적정한 시장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적정 금리 수준을 10년물 기준으로 5% 이상으로 봤습니다. 그 근거를 보니까 실질 중립금리가 1.5에서 2% 정도고, 여기에다 이 물가 상승률은 향후 몇 년 동안 2에서 2.5%, 또 거기에다가 기간 프리미엄 1.5% 정도 더하면, 보세요. 1.5% 더하기 2% 더하기 1.5% 하면 최소 5% 정도가 10년물 금리의 그 적정 금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시장 긴축이 시장 금리 덕분에 나타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동결될 가능성도 높겠지만,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또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것이 그 말의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머스가 지금 계산했던 그 방식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예전에 발표를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5% 찍었을 때 이제 서머스 얘기 맞다라는 얘기 있다가 그거 지나서 좀 내려왔는데 네. 그 내려왔는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자기의 주장을 유지하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은 조금 더 지표들을 좀 봐야 되는 건가 싶은데, 네. 사실 이전에 연준에서 그 저기 고용 지표 좀 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고용 지표 약하게 그러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굉장히 약하게 나왔죠, 지난 예, 금요일에.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의 말조차도 이제 가능성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다음 타겟은 은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이 60조 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은행의 이자 이익이 혁신의 결과물인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얘기를 하는 게 그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은행의 이익이 더 크다. 뭐 은행도 노력이야 했겠지만 네.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제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 경쟁을 해서 벌어들여온 돈과 네. 국민들한테 그 이자 올라가지고 금리 올라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이 좀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이게 금리 상승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뜻하지 벌어들인 이익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은행을 존중하지만 시민들이 은행에 갖는 불만이나 비난을 좀 잘 이해하지, 그러니까 니네가 자본주의를 잘 몰라서 그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 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높은 이자 이익을 올린 은행들이 금융 취약계층은 좀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고 네. 은행 점포가 사라진 곳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고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이다. 아, 그러네요. 예,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은 안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자 이익만 많이 올렸다는 게 정말 그거 가지고 비난받는 거를 다시 뭐 당당하다고 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이번에 금융감독원장의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동금리는 이자가 올라가면은 그거만큼 이제 이자를 같이 올리는 거잖아요. 금리가 네.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은행들이 안 하고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너무 전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라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좀 금리 낮을 때 고정금리를 좀 잡아주는 네. 역할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변동금리 비중이 여전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그 리스크를 개인들이 지게 되는 다 거는 짊어지고 맞는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좀 은행에서도 좀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네. 지적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재세와 관련한 그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네. 이거를 뭐 세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뭐 경제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주연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그 금융협회장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이게 꼭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서 돈 번 거는 이제 은행만 번 건 아니잖아요. 각 금융협회들한테 그 금리 상승 과정에서 금융권의 순이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사의 이익이 금융 안정에 기반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이익의 원천이 되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노력은 열심히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네.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80조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행 중인데 이걸로 비흡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원책을 마련해 보자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 그 공매도에 대한 지적이나 고금리 시기의 금융회사의 역할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 소비자들이 기반이 없으면 네. 금융회사들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금융회사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을 단순히 총선용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뭐 금융회사를 압박하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텐데 그 시점이라든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아젠다가 정말 국민들한테 나오고 있는 것은 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뭐 금융권에서도 정말 금융 소비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거를 꼭 그렇게 법적으로나 네. 아니면 금융당국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자발적으로 고민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횡재세로 걷어서 그걸 국가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만드는 것보다 예.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헤드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이 전면에 등판했습니다. 그
창업대 모습으로 완전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는데 뭐냐면 요즘에 그 국민주에서 국민적 미움을 사고 있는 카카오가 이제 예. 창업자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카카오의 쇄신을 이제 앞으로 책임지기로 했는데 오늘 이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요. 오늘 오전에 카카오 아지트에서 김범수 센터장 등 20여 명의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날 회의에서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공유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카카오가 그럼 지금 왜 이런 논란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 뭐 다양한 분석들도 있고 다양한 원인도 있겠지만 카카오가 사실 굉장히 그 자회사별로 자율 경영을 많이 존중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왜요? 뭐 좋게 말해서 자율 경영을 존중한 거고 네. 거의 계열사별로 통제되지 않게 그렇- 경영을 해왔죠. 그랬었죠. 예, 예. 사실 근데 그런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C레벨 회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권 팀장님도 직접 뭐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예, 강의도 카카오 했었고. 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통제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감정은 좀 제쳐두고 카카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우리가 쇄신하겠다는 두 가지 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부 시각은 그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세워서 여기에는 이제 김소영 대법관이 아, 이 위원장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외부의 시각에서 뭐 이제 현재 카카오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준법과 신뢰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토대로 내부 경영 회의를 통해서 쇄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영쇄신위원회가 또 있는 거고요. 그 쇄신 방안을 통해서 누군가 실행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C레벨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추진을 했다면 창업자가 전면에 나서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동력은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러면 왜 안 했냐? 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이고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동력을 얻어가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쇄신해야 될 사람이 나와서 쇄신을 한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카카오에 가서 했었던 얘기가 그 IT 하는 사람 특유의 네, 그 좀 공감 안 되는 합리성이 좀 있어요. 공감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골목 상권에서 자기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해서 네. 우리가 이익 주지 않았냐? 너는 매출 오르지 않았냐? 네. 매출 오른 거에서 내가 좀 수수료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런 걸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사실 음. 이게 법적으로 뭘 얼마나 잘못했느냐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대법관, 법관이 와서 네. 준법 감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시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그리고 이게 대기업이면 좀 대기업답게 좀 더 큰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여기서 뭐 그 꽃 배달하는 사람한테 얼마 뜯고 뭐 배달하는 사람한테 얼마 뜯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네. 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런 얌체 같은 일 또 뭐요?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원짜리 바디로션이면 1 플러스 1이면 얼마입니까? 그럼 뭐 18,000원이니까 한 16,000원 정도 해야죠. 아, 26,000원.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거를 이제 다크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 한국소비자원이 그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 76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429개의 다크 패턴을 확인을 했는데 네. 한번 그냥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거 보시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거 볼까요? 이거 먼저 볼까요? 네. 1 플러스 1 9,410 더하기 9,410은 18,820원이어야 되는데 26,820원이 돼 있는 마법이네요. 마법적인 1 플러스 1. 그리고 그 위에 거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요? 예. 특정 상품의 월 이용권은 2,900원인데 29,000원이 아니. 2,900원. 예, 네. 월 이용권은 2,900원인데 네. 그냥 체크가 1년 이용권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냥 누르면 1년 이용권이 되는 패턴. 아, 그러니까 이제 옵션을 네. 좀 장기로 계약하는 옵션을 먼저 체크해 놓는 거예요. 아, 그게 있고 그 옆에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안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게 요 패턴의 특징인데 아, 추어탕 600g에 한 팩당 7,000원. 네. 자세히 보시면 최소 구매 5개. 요거를 숨겨 놓은 거죠. 아, 그럼 한 번 결제하면 최소 35,000원. 아, 최소 35,000원. 예, 아, 요거를 살짝 숨겨서 잘 안 보이게끔 하는 네. 그런 것들도 다크 패턴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그 최저가 음. 카누 아메리카노 1.6g을 검색했을 때 최저가가 그 2번, 3번, 4번은 카누인데 네. 1번은 커피빈입니다. 뭡니까 저게? 이게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죠. 저것도 다크 패턴이에요. 예, 예. 실수가 아니군요. 예, 가격은 4,100원이 맞는데 네. 내가 분명히 카누를 난 카누 검색했는데 검색했는데. 커피빈이 야. 제일 앞에 있는 다크 패턴. 아, 저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저게. 예, 아니면 그런 알고리즘 것들이 모르거나. 좀 있었습니다. 아, 가장 흔하게 쓰였던 유형들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 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라고 하는 아, 그러면 조급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구매 시간 제한 알림. 아, 좀 전에 다급하죠는 구매 시간 제한 알림. 그리고 다른 소비자 구매 알림은 딴 사람들이 이거 많이 샀어요.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유형들이 좀 적발이 좀 됐고요. 뭐 유인 판매라든지 거짓 추천, 거짓 할인 사례들도 아까 전에 그 1+1이 9,000원 더하기 9,000원은 26,000원이 되는 마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이제 그 소비자원에서는 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는 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구매를 할 때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도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소식인데 한번 보시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붕어빵 사 먹을 때가 됐는데 아, 이 예. 명동 붕어빵 3마리 4,000원. 이건 제가 어제 갔다 온 겁니다. 어제. 붕어빵 3마리 4,000원이라고요? 예. 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어제 사진 찍어올 걸 그랬어. 아,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 아니면 명동에 특성이 있다고 쳐도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아. 그러니까 명동에 가보면 이렇게 붕어빵이 좀 이렇게 신상 붕어빵이 있어요. 좀 새로운 모양이 있는데 그거 말고 예, 예. 그건 그냥 비싼 거고 그거 한 마리에 막 4,000원 이렇습니다. 와, 그거 말고- iOS13님 붕어빵이 생선보다 비싸냐? 아, 그러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저는 와 이걸 보면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뉴스에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팥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명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붕어빵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설탕, 밀가루 이런 그 재료비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빵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붕어빵에도 뭐 쌀이 아니죠. 밀가루, 설탕, 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세 마리에 한 1,000원에 팔던 작년과 달리 이제 세 마리에 2,000원 판매하는 붕어빵 점포도 늘고 있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한 마리에 1,000원짜리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건 한 마리에 1,000원 넘는 거죠, 저거는. 명동에서는. 1,3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한국 저거 아닙니까? 뭐요? 1,000원짜리 붕어빵 3마리를 특가 4,000원에 드립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다크 패턴. 아, 다크 패턴. 와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러면 저도 안 사 먹겠다 싶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붕어빵 주재료가 팥이잖아요. 예. 팥의 도매 가격이 지난 3일 기준 40kg에 27만 4,400원으로 20만 6,100원이던 수준의 평균 가격보다도 한 3%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밀가루 가격도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도 안 좋고 또 우크라이나가 또 미래 최대 경작지잖아요. 예. 이 전쟁도 있다 보니까 공급이 줄면서 전쟁 전 대비 뭐 45%가량 급등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붕어빵 가격도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뉴스는 그 이주호 기자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좀 그 전쟁의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 한지영 기자가 좀 이스라엘 대사관에 좀 다녀왔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한국 언론에 하마스 학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사관이 이제 그 녹화나 녹음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 취재진에게만 그 내용을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지원 기자 얘기로는 정말 좀 잔혹한 장면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네, 그 예. 내용을 뭐 직접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 그저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울 정도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무장대원들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의 목을 베기 위해서 사보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장면이라든지 이미 사망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사라진 사체를 보여준다든지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도로 위에 자동차나 유치원에서 민간인 다수를 수색해서 사살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집단으로 환호하거나 목 부분을 발로 잡고 그 행위를 웃으면서 자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취재진에게 영상으로 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내용, 그러니까 영상이 얼마나 잔혹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설사 공개를 했더라도 저희는 방송에서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예. 수준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 공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그 그러니까 가자 민간인이 아닌 하마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란과 헤즈볼라가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국제사회에서 휴전을 하라는 촉구가 있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키바토르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정부는 240명의 인질의 석방 없이는 결코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쟁의 선전선동의 하나긴 해요. 네네. 잔혹감, 상대방의 잔혹함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전쟁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 그러는 일종의 그 그렇죠. 선전선동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 어느 예. 게 사실관계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키바토르의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일단 이 자리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도주의적인 재앙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마스 일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 가자지구 남부에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병원이 운영 중이며 식량과 물이 공급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전쟁 상황이지만 인도주의적 재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인도주의적 재앙은 존재하지 않는데 하마스는 실제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거죠. 네. 그것도 일종의 좀 선전의 네. 멘트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근데 어쨌든 그쪽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쪽에서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우리 그 어떤 인류적인 입장에서 네.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정도 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런 뉴스 하니까 뭐가 뉴스를 말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더 늦기 전에 3프로 빨리. 뉴스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